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1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15강의 내용은 그 조선 후기에 이제 농업과 상업의 발달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변화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프린트 모두 다 준비됐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절대로 함부로 퍼가거나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 선생님과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위배될 경우에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선 후기 농업과 상품화폐 경제, 농업과 상업 같이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건 모내기인데요. 모내기에 관련된 자료 엄청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그 모내기가 뭡니까? 벼를 땅에 직접 심는 게 아니고 모판에서 일정 시간 동안 길렀다가 옮겨서 심는 것을 우리가 모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벼를 모로 만든 다음에 심는 걸 우리가 모내기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양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양법의 장점을 이제 서유구라는 학자가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모내기를 규정하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 딱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김매기의 수고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고요.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셋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김매기의 수고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벼는요. 그러니까 벼가 자라게 되면은 벼 주변에 잡초도 같이 자라게 되는데 이 잡초 중에 벼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이 벼와 피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처음에 자랄 때는 그러니까 벼 모양이나 피 모양이나 그거에다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미 열매를 맺을 때는 피가 벼의 영양분을 대부분 빨아먹은 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제거하는 이런 김매기, 잡초 제거하는 김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자, 이 벼에서 피를 제거하는 게 왜 모내기라면 쉬워지느냐. 자, 여러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직파법을 보면 직파란 무엇입니까? 벽씨를 직접 땅에 심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벼를 쫙 뿌리면서 심겠죠? 그러다 보니까 벼의 위치가 아주 랜덤으로 이제 이렇게 심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벼고 어떤 것이 피인지 나중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벼가 워낙에 자기 마음대로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이 양법은 모를 내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를 그 오와 열을 맞춰서 심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 벗어나는 것. 그럼 여기서 싹이 났어요? 그럼 이건 피인 거죠. 그러니까 직파에서는 10사람이 달려들어서 해야 될 일을 이 양법은 이 오와 열만 맞춘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10사람이 할 일을 한두 사람이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효율이 나는 것입니다. 김매기의 수고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른다. 즉 모를 한 곳에서 기르다 옮겨 기르니까 지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걸 세 가지로 들었네요. 근데 여기 밑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없다면 벼논이 아니다. 벼논이 아닌 곳에서 가뭄을 우려한다면 어찌 유독 모내기법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내기는요. 기존의 직파법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이익이 있어요. 여기에도 안 남아 있지만 추가적인 이익을 또 적어보면 이 이양법에서는 또 뭐가 가능하느냐면 바로 이모작이 가능해요.
무슨 소린고? 자, 직파법은요, 벽실을 직접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파종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3월 말이에요. 3월 말에 심어서 추수를 10월경에 합니다. 그 무슨 소린가 하니 거의 땅을 8개월 가까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겨울에는 뭘 심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죠? 뭔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 양법은 모에서 먼저 심고 그것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양법을 실시하게 되면 벼를 언제 심게 되냐면 5월 중순이나 또는 말에 심어서 똑같이 10월에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이 벼가 한 6개월 정도만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월, 10월 바로 5월, 10월 이 시기에는 벼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쌀이겠죠. 그러니까 쌀이라고 써봅시다. 벼를 이제 수확하면 쌀이 나오니까요. 남은 시기 한겨울에서 초봄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가 뭐라고 되는 겁니까? 이 시기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심어요. 심지어 이제 처음에는 보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겼으나 보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시대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 이양법을 실시하는 게 가장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죠. 쌀 심고 남은 시간 보리를 키우면 이 보리는 세금을 안 걷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농가 경제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양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은 이 보리가 자 언제 한겨울에 심어서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심어서 초봄에 수확을 해요. 보이시죠? 근데 보통 이제 농가들은 한겨울을 나고 나서 봄에 제일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고구려의 진대법이든 또는 환곡이든 조선시대 환곡이든 대부분 곡식은 봄에 빌려줘요. 봄에 제일 그 곡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보리를 심고 나니까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까지만 버티면 어쨌든 뭐 산에서 나무를 캐먹든 뭘 하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3월 말 4월 초 요 시기죠.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에 이르는 정말 먹을 게 없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 보리가 수확되지 않고 그야말로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풀뿌리로 연명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보릿고개. 네. 이 시기를 보릿고개가 부르는 거예요. 이양법이 정착되고 나서 우리가 보릿고개.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르신들께서 힘든 시기를 살았을 때 우리는 정말 보릿고개 넘으면서 정말 초근목피로 연명을 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보릿고개가 바로 이양법을 할 때 이 보리가 수확되기 전 정말 농가에 식량이 없던 바로 그 시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상식도 좀 알아두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이양법을 왜 말리느냐? 문제는 뭐냐면 자, 벼를 옮겨 심잖아요. 특히나 5월경에 옮겨 심기 때문에 6월, 7월에 가뭄이 들거나 해서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이 모가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직파는 기르기도 어렵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하지만 3월부터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깊게 박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깊게 가뭄이 어느 정도 들어도 이 벼가 버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버텨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직파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농가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알겠고 수확량도 많고 또 식량 개선도 되고 다 좋은데 만약에 가뭄이 든다면 그야말로 이 양법은 백성들과 정부 모두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법을 처음에는 금지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결국 이 양법이 널리 확산되는 데를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럼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뭐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천이나 저수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요. 이 양법이 확대가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수지와 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보는 하천에 물을 가두는 것이고 저수지는 물을 아예 고아놓는 어떤 하나의 큰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양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는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양법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 변화상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양법은요, 여러분 큰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여기 보세요. 파종하는 것에 비해, 직파에 비해서 힘이 80% 이상 적게 든다. 10명 할 일을 2명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할 사람이 많으면 한없이 경작할 수 있고 땅 없이 없는 자는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법은요, 농가에 있어서는 혁신이에요. 적은 수의 노동력으로 많은 농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민 ABC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A는 수완도 좋고 집에 노비도 한 두엇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이양법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남의 토지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동력만 있다면, 내가 적은 수의 노동력이 있어도 이양법으로 하면 넓은 토지를 경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민 A는 토지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토지를 경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B는 그런 수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A한테 속수무책으로 토지를 다 빼앗겼어요. 또 빼앗겼고, C는 그나마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토지를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농가가 커진 데 비해서, 경영하는 토지가 커진 데 비해서 B는 오히려 상당히 쪼그러들어서 더 작은 토지를 경영하게 되고, 그나마 C는 남의 땅을 빌려줬던 땅마저 A한테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A처럼 이렇게 거대한 농지를 경영하는 바로 그러한 농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농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한 농민들의 경영을 뭐라고 하느냐면 광작이라고 합니다. 넓은 광작이죠, 그죠? 한 농민이 다수의 농지를 경영하고 그에 비해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땅을 빼앗기는 형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농민들이 몰락을 하는 또 그러한 사회적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지만요, 이런 어떤 사회적 격차가 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또 꼬집어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사회 발전과 변화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어두운 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광작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농지를 경영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분홍이 되는 것이고, B 같은 농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농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농사꾼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C처럼 그나마 빌려서 농사짓던 토지마저 빼앗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으로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산이라던가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잃게 되고 하루하루 이제 근근히 연명해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분농, 빈농, 그리고 또는 임노동자, 하루하루 이제 그 일을 해서 사는 그런 임노동자 등으로 이렇게 농민층들이 분화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에서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요, 단순하게 그 쌀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작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모시, 삶, 참외, 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백성들이 매우 선호하는 뭐 이렇게 옷의 원료가 된다던가 또는 참외와 오이처럼 어떤 별미의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한 일항밭에서 얻는 이익을 헤아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도성 안팎과 밑줄 그어보세요. 변화한 큰 도시의 파, 마늘, 배추, 오이밭은
열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 냥을 헤아리게 된다. 열묘라는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벼농사를 지을 땐 이양법으로 분홍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홍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한 절반은 쌀 농사 짓고 다른 곳에서는 파농사, 마늘 농사, 배추 농사, 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러한 농경지에 나오는 그런 상품 작물들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유의 상품 작물, 그러니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별미의 상품 작물들은 당연히 대도시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지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 안팎에서 이러한 상품 작물들이 크게 재배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받는 이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 작물의 재배를 엿볼 수 있는 그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흥부전입니다. 자, 흥부전과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흥부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판소리도 나오고 또는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로도 나오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자료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당시 사회상을 좀 엿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 자, 놀부는 부모께서 물려주신 그 많은 논과 밭을 저 혼자 차지하고 농사짓기 일삼는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뭡니까? 상속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가 균등하게 상속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남성 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마저도 장자, 첫째 아들에게 몰아주는 형태의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부는 첫째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혼자 다 물려받은 꼴인 거죠. 그래서 물 좋은 논에는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요. 살찐 밭에는 면화와 그다음에 조, 참외, 담배 등 그야말로 그 시대에 아주 잘 팔리는 그런 물건들을 두루두루 심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상품 작물을 재배했을 뿐만 아니라 광작 등을 통해서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제대로 땅도 물려받지 못하고 막 자식이 막 9명 주렁주렁 달려있는 흥부는 어떻게 됩니까? 2월 동풍에 2월 겨울바람에 가래질하고 땅 갈고 부침질하고 1등 전답에 거기다 문혼을 갈고 이집트에 돌아다니면서 이영 엮어주고 이영은 이제 지붕에 있는 그런 저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은 날에 명성 말아주고 멍석 말기 하고 등등등. 멍석 말기는 이제 남의 매를 대신 맞아줬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는 이렇게 토지 경영을 알차게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는데 흥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2월 그 추운 겨울 봄에 남집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여기서 이 자료는 상품 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부분 여기 보시면 뭐 면화, 참외, 담배처럼 상품 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신분제의 분화 그리고 바로 조선 후기의 상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당시의 농업 상태를 좀 잘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넘어가서 우리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과 관련된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전황 보겠습니다. 전황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 돈의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 조선시대에는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조선 숙종 임금 때에 와가지고 자, 상평통부를 제작합니다.
상평통보를 제작을 합니다. 이 상평통보를 제작을 하는데요. 상평통보가 널리 이후에 조선 후기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거래의 기준이 됐는데, 상평통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리 등 매우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상평통보 자체의 가치보다 그 재료의 원료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10원짜리 동전,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다 싹쓸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10원짜리 동전은 사실 가치는 1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의 함유량을 따지면 실제 가치는 거의 5, 60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10원짜리 동전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속을 추출해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는 기록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매우 불법입니다.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는 큰 불법이라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상평통보도 그 원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돈 아닙니까? 그죠? 뭐 쌀이라던가 배 같은 경우는 이 벌레를 먹거나 상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전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상평통보를요, 몰래 집에 숨겨놔요.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 집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는 아무리 찍어내도 이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질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이 늘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를 제작하고 이제 유통을 했는데, 중간에 이거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그 상평통보를 숨기는 거죠. 그죠? 몰래 숨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숨기는 경우가 많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전황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황은 쉽게 말하면 돈이 가물었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가뭄이 든 것처럼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조정에서 간직하고 부유한 백성들이 쌓아두어 유통이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만일 관가의 돈을 쌓아두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게 한다면 전황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을 처음부터 안 쓰면 모를까, 돈을 이미 쓰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뭐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서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돈 자체가 귀해지면서 물가 전체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가가 싸져도 물가를 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이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전황은 바로 그런 폐단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돌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조선 후기만 되더라도 벌써 이런 화폐 경제가 널리 확산되면서 예전처럼 쌀과 배를 이고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현상이 급속도로 줄고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많이 늘어나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 상평통보를 보통 뭐라고 하는 엽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엽전. 여러분, 엽전이 무슨 뜻이냐?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엽은 나뭇잎 엽자리예요. 아니,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상평통보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둥글고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나뭇잎이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평통보를 만들 때는요, 이거를 이제 본을 뜰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을 떠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떠내고 나면 마치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것처럼 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이거를 똑똑똑똑 끊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상평통보를 우리가 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엽전. 네, 엽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상평통보의 가치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상평통보의 가치가 시대마다 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난정권입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선왕조의 상업정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국가입니다. 유교국가는 기본적으로 농본 억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억제하는 거죠. 상공업이 활성화되면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인구가 늘게 되고 또는 상인에 의한 횡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본 억상을 실시해서 상인들을 제한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상인을 없앨 수는 없어요. 물자의 운송과 이동에는 분명히 상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상인들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뭐 지방은 대체적으로 이제 통제를 했지만 이 한양 도성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도성에 시전 상인들을 둡니다. 도성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전 상인을 둡니다. 이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성에 인위적으로 상업 허가된 상인들을 이제 조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전 상인 중에서도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물품, 예를 들면은 뭐 국가의 공문서에 사용할 종이 같은 거겠죠. 그런 걸 공급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시전 상인 중에서도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기전 상인들이 있어요. 유기전은 국가에 공급하는 6가지 주요 물건을 다루는, 아까 말한 종이 같은 거겠죠. 그런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유기전 시전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 더 넓은 범위고 유기전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농본 억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전 상인들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서 국가가 인정한 상인만 다 있게 하는데 그 인정한 상인들 중에서 국가의 주요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이 바로 유기전 상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독점으로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성에 시전 상인을 깔아놨는데 그렇다고 시전 상인이 왜 다른 사람이 마구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시전 상인들이 이익을 갖지 못하게 되고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전 상인들과 유기전 상인들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통제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면 금난정권을 부여합니다. 자, 한자는 끊어읽기가 중요한데요. 한자는 어떻게 두 개씩 금난전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한자는 금난전권 읽어야 돼요. 금난전권입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난전은 뭐냐? 시전이 아닌 게 난전이에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난전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직접 불법 상가들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도성과 도성 주변에서는 상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조선 전기에는 농본 억상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지방 도시 할 것 없이 상공업이 워낙에 활발해지니 이런 기존의 시전 상인만으로는 상업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난전이 생겨요. 근데 그 난전을 시전 상인들이 마구 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시전 상인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료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재공이라는 바로 이 정조의 스승이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전에 금난정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나라 일에 응함으로 이익을 독점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금 무례배들이 시전이 되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난전으로 몰아 물건을 빼앗고 형조와 한성부에 고발을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핵심입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 정권을 없애면 상인과 주민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기전은 국가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이니까 이 사람의 금난 정권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게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니까요. 나머지 시전 상인들에게는 금난 정권을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폐지를 함으로써 여기까지 보이나 몰라서 밑으로 옮겨놓을게요. 자, 정조 때 이런 금난 정권을 폐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상업을 바로 보존하게 하려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넘어갈게요. 다음 도고입니다. 여러분 이 허생전은 이 한글 소설로서 한글 소설이 맞나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아무튼 허생전은 조선 후기에 이제 그런 소설로서 많은 이제 유명한 소설이죠. 그런 허생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쭉 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생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허생이 내가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 근데 만금이랍니다. 만금 만냥이라고 칩시다. 그랬더니 변신은 또 그러시오 하고 돈을 덜컥 줬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만냥, 뭐 지금으로 몇 억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려가시오. 하는 엄청 통 큰 상인이네요. 허생은 안성의 주막에서 과일들을 싹 2배 값을 사들였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허생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10배의 값으로 팔아 제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허생이 한 일이 바로 이 도고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도고가 바로 뭐냐면 독점삼인, 도거리 하는 상인들을 얘기해요. 도거리가 바로 뭐냐면 독과점을 하는 상인들이거든요. 허생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당시에 유통망을 이용해서 전국의 물건을 한 번에 사들여서 매점 매석을 해서 떼돈을 버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럼으로써 10배의 값을 치르고 제주도에 가서는 이제 갓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만건을 다 사들여가지고 역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만냥을 빌린 허생이 곧 100만 냥을 벌게 되는, 독점을 통해 100만 냥을 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러한 독점 상인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의 국제무역입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는 일본이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으나 이제는 청나라가 무역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조선이 청나라에 사들인 흰 명주실은 모두 외관, 바로 일본인 외교관과 일본 사람들이 사는 외관에서 거래가 되었답니다. 연경에서는 은 60냥으로 백사 100근을 구입해서 오는데 외관에 가면 이것이 거의 2배 넘는 가격으로 뛰어오른다는 거죠. 즉 조선이 바로 중국과 일본을 중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국제무역도 활발하게 등장했는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한글로 쓴 약속 증서이다. 이순이 당대윤에게서 상평통보로 70냥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 가운데 세마지기를 넘기겠다. 자, 상평통보 70냥 이걸로 봤을 때 못해도 조선 후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천천히 볼게요. 자,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볼게요. 1번 병란도에 와서 무역하였다. 병란도는 고려의 무역항이죠. 틀리고요. 2번 전식과제도. 전식과제도는 조선의 과전법처럼 이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고려시대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상품작물 재배. 4번 활구라고 하는 화폐가 유통된 것 역시 고려시대고요. 정전이 지급된 것은 우리가 짐작컨대 통일신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교과서를 읽고 지도에 표시된 상인들을 읽어보세요. 이 상인들은 다 어떤 상인들이냐면 조선 후기의 사상을 얘기해요. 사상. 국가가 허용한 상인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는 사상인데요. 저거는 다 조선 후기 사상입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1번, 3번, 5번은 개화기 때고요. 4번은 통일신라 때겠죠. 장보고, 청해진. 네.
간단히 보면 조선 후기 상인을 보면 자, 만상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을 써요. 오랑캐 만자죠. 그 다음에 내상은 동래 상인을 줄임말이에요. 동래. 그래서 이것은 일본과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만상과 내상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개성상인. 개성은 예전에 송악이었으니까 송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수도, 한양을 끼고 있으면서 강을 통해 유통을 하는 상인은 경강상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인들이 바로 조선 후기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의 발달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취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안녕!